2024년 가을 경기도 어느 요양원. 어머니, 이번 달 요양원비 300만 원 입금했습니다. 둘째 아들 정민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차갑게 들려왔어요. 정민아, 그것만으로는 부족한데 생활비도 있고 병원비도 나가고. 박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카페 운영하느라 바쁘고 빚도 있거든요. 이것만 해드릴 수 있어요. 정민아, 엄마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돈을 줬는데. 엄마, 그건 엄마가 주신 거잖아요. 끊을게요. 뚝. 박순자는 멍하니 전화기를 내려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죠. 요양원 창밖에는 가을 낙엽이 바람에 날려 떨어지고 있었어요. 복도 끝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노인의 손주가 면회를 온 모양이더군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우리 손주, 할머니도 보고 싶었단다. 박순자는 고개를 돌려버리고 한숨을 쉬었어요. 차마 볼 수가 없었나 봅니다. 자기 손주들은 한 번도 면회 온 적이 없었으니까요. 미경의 아들 병현도, 딸 진실이도, 정민의 딸들 수미와 수연도, 정희의 아들 원식과 딸 은영도 아무도 오지 않았던 거예요. 박순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25년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는데 그때는 달랐어요. 그때는 며느리 미경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었으니까요. 돈도 많았습니다. 아파트 2채, 현금 10억. 자식들도 엄마 말이라면 무조건 따랐죠. 친구들도 많았어요. 경희, 정희, 선아. 매일같이 만나서 수다 떨고 밥 먹고.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박순자는 눈을 감고 과거를 떠올려 봤습니다. 모든 게 시작된 그때, 며느리가 처음 시집왔던 그날, 1999년 4월 결혼식 날이었어요. 신부 측 하객이 적네요. 박순자 당시 48세는 결혼식장을 둘러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 미경 당시 25세의 친정은 초라했어요. 하객도 적고 분위기도 소박했죠. 친정이 어디라고 했죠? 박순자는 미경의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인천 부평입니다. 사돈. 아, 거기요. 별로 좋은 동네는 아니네요. 집은 뭐 하신다고 했죠? 남편이 작은 공장을 운영했었는데 지금은 문을 닫았습니다. 미경 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아, 그렇군요. 박순자는 대충 끊고 돌아섰습니다. 미경의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죠. 하지만 시아버지는 달랐어요. 미경의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며느리,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워요. 잘 부탁드립니다. 아버님, 제가 더 잘 부탁드려요. 시아버지는 웃으며 며느리 어깨를 토닥였어요. 우리 정훈이가 좋은 사람 만났네요. 행복하게 사세요. 미경은 감동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 박순자는 그게 싫었어요. 여보, 며느리한테 너무 잘해주지 마세요. 버릇 없어지니까요. 당신은 왜 그렇게 며느리한테 차가워? 착한 애잖아. 착하긴요. 집안도 별로고 학벌도 지방대고 우리 정훈이가 아까워요.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박순자는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속으론 이렇게 생각했죠. 이 사람이 며느리 편을 드네. 나보다 며느리가 더 좋은 거야? 결혼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시아버지가 기침을 심하게 했습니다. 아버님, 병원 가보세요. 미경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 감기인가 보네. 하지만 기침은 멈추지 않았죠. 결국 병원에 갔지만 폐암 말기였습니다. 의사의 진단이었어요. 환자분,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하셨죠? 네. 천식이 있었거든요.
그게 영향을 준 것 같네요.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시아버지는 6개월밖에 살지 못했어요. 미경은 시아버지를 헌신적으로 간병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도 새벽 저녁으로 병원에 들렀죠. 아가야, 고맙다. 내가 우리 집에 와서 다행이야. 시아버지는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 며느리 정말 착하네. 정훈이가 복 많이 받았어. 시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박순자는 병문안도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나 몸이 안 좋아서 병원 못 가요. 며느리가 알아서 하겠죠. 미경은 혼자 시아버지를 간병했어요. 1999년 12월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불렀어요. 아가야. 네, 아버님. 내 시어머니가 성격이 좀 그래. 며느리한테 차갑거든. 하지만 조금만 참아줘. 그리고 정훈이 잘 부탁한다. 네, 아버님. 시아버지는 그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미경은 울었어요. 장례식 후 시어머니 박순자는 변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내가 주인이야. 며느리, 내 말 잘 들어야 해. 미경은 그때부터 지옥 같은 시집살이가 시작될 줄 몰랐어요. 2000년 결혼 1년차 첫 명절이었습니다. 미경아, 설거지 좀 해. 미경아, 전 더 부쳐. 미경아, 상 좀 치워. 명절 아침 5시부터 밤 11시까지. 미경은 부엌에서 나오질 못했어요. 시누이 정희 당시 22세는 소파에 앉아 TV만 봤죠. 아가씨, 좀 도와주세요. 미경이 부탁했습니다. 언니, 저는 어제 친정 갔다 왔잖아. 피곤한데. 언니가 해. 그리고 언니는 며느리잖아. 며느리가 해야지. 박순자가 거들었어요. 그래, 정희는 쉬어. 미경이 내가 며느리니까 내가 하는 거야. 미경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참았어요. 첫 명절이니까.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20년이 넘도록 내내 똑같았죠. 2002년 결혼 3년 차, 미경은 아들 병연을 낳았습니다. 박순자는 병문안을 짧게 왔다 갔어요. 아들 낳았네. 잘했어. 그게 전부였죠. 둘째 정민도 아들 당시 3세에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정민의 아들이 오면 태도가 확 달랐어요. 우리 민준이 할머니가 용돈 줄게. 10만 원. 그런데 병연이한테는? 병연이는 엄마가 돈 버니까 10,000원만 줄게. 미경은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님, 똑같은 손주인데 차별하시는 거 아닌가요? 뭐가 차별이야? 정민이 집은 돈이 없잖아. 너는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으니까 괜찮잖아. 그리고 내 돈으로 우리 집안 경조사비 다 내잖아. 그것도 모자라? 미경은 그날 밤 화장실에서 울었어요. 2003년 결혼 4년 차, 미경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박순자는 15분만 있다가 나갔어요. 나 오래 있으면 몸 안 좋아져. 먼저 갈게. 미경은 혼자 어머니를 보냈죠. 장례 끝나고 집에 왔더니 시어머니가 이럽니다. 친정어머니는 뭐 하시길래 딸을 그렇게 키웠어?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미경은 말문이 막혔어요. 어머님,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뭐, 내가 지금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야? 남편 정훈이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엄마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야. 오해한 거야. 미경은 그날부터 알았어요. 남편은 절대 내 편이 아니라는 걸. 정훈은 착했습니다. 겉으로는.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천식으로 몸이 약해서 엄마한테 의지하며 자랐죠. 그래서 엄마 말이라면 무조건 따랐어요. 전형적인 마마보이였던 거예요. 2004년 결혼 5년 차, 미경은 딸 진실을 낳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병문안도 오지 않았어요. 아들도 아니고 딸인데 뭐. 바빠서 못 가. 미경은 혼자 산후조리를 했죠. 친정어머니는 이미 세상에 없었고 시어머니는 안 왔습니다. 남편은 회사 다닌다고 집에 없었어요. 미경은 혼자 아이 둘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박순자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우리 큰 며느리가 딸을 낳았대. 아들 하나 낳더니 딸을 낳네. 아들 집안인데 딸은 뭐하러 낳아? 미경은 이 말을 친구한테 전해 들었습니다. 치가 떨렸죠. 하지만 참았어요. 애들 때문에. 2005년 병영과 진실이 자라면서 시누이 정희를 고모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고모야. 우리 병연이. 정희는 조카들한테는 잘해줬어요. 하지만 미경한테는 여전히 차갑게 대했죠. 언니 명절 때 일 좀 제대로 해. 작년에도 음식이 별로였잖아. 2007년 결혼 8년 차. 며느라, 이제 애들도 컸는데 회사 그만뒀으면 좋겠어.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어머님, 저는 일하는 게 좋은데요. 며느리가 밖에서 돈 번다고 우쭐대면 안 돼. 집에서 애나 봐야지. 어머님, 그럼 애들 봐주실 수 있으세요? 내가 왜 남의 손주를 봐줘? 미경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의 손주요? 어머님 손주인데요. 친정에서 봐줘야지. 친정은 없고 너 돈 잘 버니 보육원에 맡기던가 해라. 내가 애를 봐줄 이유가 없잖아. 미경은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어요. 박순자는 그 뒤로 더 차갑게 대했습니다. 2010년 결혼 11년 차. 며느라, 둘째 아들 정민이가 식당 연다는데 돈 좀 보태줘. 어머님, 제 돈은 제 집 생활비예요. 뭐, 시동생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돈 버니까. 우리 정희애가 학원 간다는데 돈 좀 대줘. 어머님, 고모부가 돈 많은 걸로 아는데요. 그래도 내가 보태줘야지. 식구인데. 미경은 결국 돈을 줬습니다. 500만 원, 1000만 원. 조금씩. 하지만 돌아온 건 없었어요. 2015년 결혼 16년 차. 추석이었습니다. 미경은 새벽 4시에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어요.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국을 끓였죠. 오전 10시 삼촌과 고모가 가족들과 함께 왔습니다. 엄마 왔어요. 그래, 잘 왔어. 박순자는 아들 며느리, 딸 사위를 반갑게 맞았어요. 그런데 미경한테는 미경아, 상 차려. 미경아, 설거지해. 미경아, 애들 음식 챙겨줘. 하루 종일 미경만 일했습니다. 삼촌의 아내는 소파에 앉아 TV만 봤어요. 고모는 친정이니까 당연히 놀았죠. 미경은 밤 11시에야 부엌 정리를 끝냈습니다. 손가락에 칼이 베었어요. 피가 났죠. 미경은 혼자 밴드를 붙이고 울었습니다. 2019년 결혼 20년 차. 미경은 지쳐 있었어요. 20년 동안 참고 또 참았죠. 하지만 한계였습니다. 이제 더는 못 참겠어. 미경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2022년 봄, 남편 정훈이 갑자기 기침을 심하게 했어요. 여보, 병원 가봐요. 괜찮아. 감기인가 봐. 하지만 기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계속됐죠. 결국 병원에 갔어요. 아버님과 같은 폐암 3기. 의사의 진단이었습니다. 환자분, 어렸을 때 천식이 있으셨죠? 네. 어릴 때 몸이 약했거든요. 그게 영향을 줬을 수 있어요. 지금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빨리 치료 시작해야 해요. 미경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정우는 미경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몰랐어. 건강검진 제대로 안 받아서. 아니야.
괜찮아. 치료하면 되니까.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미경은 회사에 휴직계를 냈어요. 정훈을 간병하기 위해서였죠. 시어머니는 병문안을 일주일에 한 번 왔습니다. 정훈아, 괜찮아? 네, 엄마. 괜찮아요. 엄마가 너 때문에 얼마나 걱정하는지 아니? 밤에 잠도 못 자. 엄마 말 잘 들어야 해. 박순자는 항상 자기 얘기만 했어요. 미경이 밤새 간병하는 건 보지도 않았죠. 아들 병영과 딸 진실이는 아버지 병원에 자주 왔습니다. 어느 날 병연이 복도에서 할머니 목소리를 들었어요. 정훈아 봐. 내 아내가 자고 있네. 너 이렇게 아픈데 자고 있어. 병연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엄마, 미경이는 밤새 안 잤어요. 좀 자야죠. 그래도 며느리가 낮에 자면 안 되지. 요즘 며느리들은 편하게 사는군. 병연은 화가 났어요. 엄마가 밤새 아빠 간병하는 걸 병연도 알고 있었거든요. 진실도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오빠, 할머니 왜 저래? 쉿, 조용히. 남매는 할머니가 얼마나 엄마를 괴롭히는지 예전부터 알았어요. 며느라, 의사 말만 듣지 말고 이것 좀 해봐. 박순자는 무당 전화번호를 줬습니다. 여기 가서 굿 좀 해. 정훈이 나을 수 있어. 의사들이 뭘 알아? 어머님, 그건. 뭐? 내가 시어머니 말을 안 듣겠다는 거야? 정훈이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야? 미경은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요. 미경은 무당집에 갔습니다. 300만 원을 냈어요. 돈만 날렸죠. 병연이 엄마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그런 거 하지 마. 소용없어. 병연아, 엄마 할머니 말 듣지 마. 엄마가 고생만 하잖아. 병연은 눈물을 흘렸어요. 미경은 아들을 안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민간요법을 강요했어요. 개소주, 뱀탕, 지렁이즙. 정훈은 엄마 말을 들었습니다. 엄마가 주는 거니까. 정훈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어요. 2022년 여름, 정훈이 항암 치료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박순자가 복도에서 미경을 불렀어요. 며느라, 잠깐 나와봐. 복도에서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며느라, 정훈이가 이렇게 된 거 다 내 탓이야. 예. 내가 집안일을 제대로 안 해서 정훈이가 스트레스 받아서 암 걸린 거야. 미경은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그리고 내가 밖에서 일만 하니까 정훈이 제대로 못 챙긴 거잖아. 집에만 있었으면 이렇게 안 됐어. 내가 정훈이 죽이는 거야. 알아? 미경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어요. 병실로 들어가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진실이 엄마를 발견했어요. 엄마, 왜 울어? 아니야. 괜찮아. 할머니가 뭐라고 했어? 진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진실아. 엄마, 할머니 말 듣지 마. 엄마 잘못 없어. 진실도 눈물을 흘렸어요. 2023년 봄, 미경은 모든 걸 바쳐 정훈을 간병했습니다. 병원비, 약가, 간병비, 전부 미경이 됐어요. 회사 퇴직금을 미리 받았었죠. 보험료로는 부족했어요. 남편 명의 집도 있었지만 당장 쓸 돈이 필요했습니다. 미경은 밤낮 없이 정훈을 돌봤어요. 정훈은 점점 변하고 있었습니다. 미경아, 미안해. 왜? 나 평생 엄마 말만 듣고 살았어. 내 말은 한 번도 제대로 들어주지 못했어. 내가 너무 잘못 살았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정훈은 울었어요. 미경아, 나 나으면 엄마한테 제대로 말할게. 내 편 들게.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할게. 응, 나아. 꼭 나아. 미경은 정훈을 안았습니다. 정훈은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미경의 헌신적인 간병 덕분이었죠. 의사도 놀랐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아지고 있네요. 계속 이렇게 하시면. 미경은 희망을 가졌어요. 하지만 박순자는 달랐습니다. 2023년 여름, 박순자는 무당집을 더 자주 찾았어요. 무당이 그러는데 정훈이 살리려면 큰 돈을 써야 한대. 어머님, 이미 병원비도 많이 나가는데. 병원은 소용없어. 무당한테 가야 해. 박순자는 무당한테 500만 원을 줬습니다. 미경의 돈으로요. 고모나 삼촌은 도와주지도 않았죠. 어머님, 그 돈은 제가 병원비로. 닥쳐. 정훈이 살리는 게 중요하지 돈이 중요해? 미경은 입을 다물었어요. 병영과 진실이 할머니를 원망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엄마 돈 막 쓰는 거 봤어. 병연이 말했어요. 괜찮아. 괜찮지 않아. 엄마가 번 돈인데. 진실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할머니한테 말해. 그러지 말라고. 애들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미경은 아이들을 달랬어요. 하지만 병영과 진실은 속으로 할머니를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겨울, 정훈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3개월 정도밖에. 정훈은 미경을 불렀어요. 미경아, 나 죽으면 엄마한테서 떨어져. 제발. 나는 평생 엄마 노예로 살았어. 너한테 너무 미안해. 괜찮아.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 죽으면 자유롭게 살아. 엄마 말 듣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응. 미경은 울었습니다. 정훈은 미경 손을 꽉 잡았어요. 사랑해. 늦었지만 정말 사랑해. 나도 사랑해. 2024년 4월 봄, 정훈은 50세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2년간의 투병 끝이었어요. 미경은 남편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병영과 진실도 아버지 곁에서 울었어요. 박순자는 통곡했습니다. 내 아들, 내 큰아들, 엄마 버리고 어떻게 가? 박순자는 정훈 시신 위에 엎드려 울었어요. 미경은 조용히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장례식 첫날 밤, 조문객들이 다 가고 밤이 됐어요. 박순자가 미경을 불렀습니다. 얘야, 나와봐. 미경은 밖으로 나갔어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얘야, 정훈이 혼자 보내기 싫어. 너도 같이 가. 미경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정훈이 저승길이 외로울 거 아니야. 내가 같이 가줘야지. 미경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 순간 병영과 진실이 문 뒤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둘은 얼어붙었어요. 할머니가 엄마를 죽으라고? 아니면 자기들을 죽이라고? 병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진실은 눈물을 흘렸어요. 미경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뭐? 내가 감히 시어머니한테. 박순자는 소리를 질렀어요. 미경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그만하세요. 제 남편 장례식인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내 아들이 죽은 거 다 내 탓이야. 내가 제대로 못 챙겨서. 미경은 돌아섰어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병영과 진실이 엄마를 안았어요. 엄마, 우리 들었어. 할머니가 그렇게 말했어. 엄마를 죽이려고, 우리를 죽이라고. 병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이상해. 할머니 도와주지 마. 진실도 말했어요. 미경은 아이들을 꽉 안았습니다. 그 순간 미경은 결심했어요. 이제 끝이야. 더 이상 참지 않아. 장례식 3일째. 장례가 끝났습니다. 박순자는 조문객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된 거 다 며느리 때문이에요.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고 밖에서 일만 하니까 미경은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상관없었어요. 장례가 끝나고 미경은 병영과 진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할머니 안 볼 거야. 당연하지, 엄마. 병연이 말했어요. 우리도 할머니 안 볼 거야. 진실도 말했습니다. 미경은 아이들을 안았어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복수심이 이런 건가 느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2주일이 지났어요. 박순자는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큰아들 정훈이 죽었죠. 너무 쓸쓸했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둘째 아들 정민이었어요. 엄마, 정민아, 전화했구나. 박순자는 반가웠습니다. 엄마, 나 지금 카페 하나 차리려고 하거든. 카페? 응. 식당은 장사가 안 돼서 접고 카페 차리면 잘 될 것 같아. 엄마, 계약금으로 1억만 빌려줘. 나중에 갚을게. 박순자는 고민했어요. 현금 10억이 있었습니다. 알았어. 1억 줄게. 감사합니다, 엄마. 정민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박순자는 문득 생각났어요. 며느리. 정훈이 죽으면서 정훈명의 재산과 보험금은 며느리와 손주들한테 갔죠. 그렇다면 작은 아들한테 돈 주는 건 며느리한테 말해야 하나? 잠깐, 정민아. 응, 엄마. 엄마가 며느리한테 얘기 좀 하고 줄게. 왜? 엄마 돈인데. 그래도 며느리한테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 박순자는 전화를 끊고 미경에게 전화했습니다. 얘야, 나다. 네, 어머니. 미경의 목소리는 차갑고 평온했어요. 얘야, 정민이가 카페 차린다는데 1억 좀 빌려주려고 하는데 어머님 돈으로 하시는 거면 상관없어요. 그래. 네. 전관여 안 해요. 박순자는 전화기를 내려놨습니다. 며느리가 차갑네. 하지만 박순자는 생각했어요. 그래도 허락은 받았으니까. 박순자는 정민한테 1억을 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카페 잘 되면 매달 300만 원씩 갚을게요. 그래, 잘해라. 박순자는 기분이 좋았어요. 아들이 매달 300만 원씩 갚는다니.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박순자는 정민에게 전화했어요. 정민아, 돈은 언제 갚을 거니? 엄마, 아직 카페 오픈 준비 중이야. 조금만 기다려줘. 알았어. 박순자는 실망했습니다. 3개월 후, 막내딸 정희가 찾아왔어요. 엄마, 정희야, 왔어? 엄마, 돈 좀 빌려줘. 왜 얼마를? 1억. 1억? 응. 우리 은영이가 결혼한다고 하거든. 결혼 준비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 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큰오빠도 없고 내가 의지할 데가 엄마밖에 없어. 박순자는 마음이 약해졌어요. 하지만 이번엔 조심스러웠습니다. 정희야, 엄마가 며느리한테 말 좀 하고 줄게. 왜? 며느리가 뭔데? 그래도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 박순자는 미경에게 전화했어요. 미경아, 정희가 돈이 필요하다는데. 어머님 돈으로 하시는 거죠? 응. 전 상관없어요. 뚝. 박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차갑네. 하지만 박순자는 정희에게 1억을 줬어요. 고맙습니다, 엄마. 정희도 돈을 받고 나갔습니다. 역시 연락이 끊겼어요. 박순자는 두 번째 실망을 했습니다. 박순자는 외로웠어요. 자식들은 돈만 받아가고 연락이 없었죠. 친구들이라도 만나야겠어. 박순자는 고등학교 동창에게 전화했습니다. 경희야, 오랜만에 만날까? 그래, 좋지. 4명은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얘들아, 밥은 내가 살게.
박순자가 말했어요. 어머, 고마워. 친구들은 좋아했습니다. 박순자는 항상 돈을 냈어요. 밥값도, 카페값도, 노래방 값도. 왜냐하면 친구들이 잘 들어줬으니까요. 선아야, 요즘 며느리가 날 무시해. 어머, 그 못된 것. 순자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맞아. 며느리가 감히. 친구들은 박순자 편을 들어줬습니다. 박순자는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계속 돈을 썼죠. 한 번 만날 때마다 10만 원, 20만 원씩. 6개월 후, 둘째 정민이가 또 찾아왔습니다. 엄마, 카페가 잘 안 되네. 인테리어를 다시 해야 할 것 같아. 2억만 더 빌려줘. 박순자는 당황했어요. 현금이 이미 줄고 있었어요. 정민 1억, 정희 1억 친구들 만나며 쓴 돈 등. 정민아, 나도 돈이 별로 없어. 엄마 아파트 있잖아. 하나 팔면 되지. 박순자는 망설였습니다. 아파트는 두 채가 있었어요. 거주용 한 채, 투자용 한 채. 두 개 다 죽은 큰아들과 공동 명의였지만 서류상으로는 거주용 한 채만 공동 명의였죠. 투자용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데. 그럼 팔아, 엄마. 나 정말 급해. 박순자는 미경에게 전화했습니다. 며느라, 투자용 아파트 하나 팔려고 하는데. 어머님 명의 아파트면 상관없어요. 그래. 박순자는 투자용 아파트 한 채를 팔기로 했어요. 시세 8억짜리를 금매로 6억에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정민한테 2억을 줬어요. 고맙습니다, 엄마. 이번엔 진짜 잘 될 거야. 정민은 돈을 받고 나갔습니다. 또 연락이 끊겼어요. 박순자는 세 번째 실망을 했습니다. 현금은 6억 정도 남았어요. 아파트는 거주용 한 채만 남았습니다. 3개월 후, 정희가 급하게 찾아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엄마, 정희야, 왜 그래? 우리 원식이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어. 뭐? 사람을 다치게 해서. 합의금이 8천만 원이고 변호사비랑 이것저것 해서 1억이 필요해. 빨리. 박순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정희야, 너 지난번에도. 엄마, 내 아들이 교도소 갈 수도 있다니까. 엄마가 도와줘야지. 정희는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박순자는 미경에게 전화했어요. 미경아, 원식이가 사고를 내서. 어머님 돈으로 하시는 거죠? 응. 전 상관없어요. 박순자는 정희에게 1억을 줬습니다. 현금은 5억 정도 남았어요. 박순자는 네 번째 실망을 했습니다. 몇 달 후, 박순자는 친구 선아를 만났어요. 순자야, 나 요즘 좋은 거 알았어. 뭔데? 우리 사위가 실버타운 건축 사업을 하거든. 투자하면 엄청 이익이래. 박순자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얼마나? 완공이 돼서 운영할 때 VIP로 가입하면 한 달에 500만 원인데 투자하면 월 100만 원만 내고 나머지는 수익금으로 받는 거야. 게다가 1억당 월 50만 원씩 수익이 나온대. 6억 투자하면 매달 300만 원이 들어오는 거지. 나도 2억 넣었어. 순자야, 너도 해봐. 우리 나중에 거기 같이 들어가서 VIP 대접 받으면서 같이 지내면 좋을 것 같은데? 박순자는 고민했어요. 현금 5억과 담보대출? 근데 괜찮을까? 우리 사위가 하는 건데 뭐. 믿을 수 있지. 차용증도 쓸 거고. 선아는 확신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돈 갖고 있으면 뭐해? 애들이 돈 달라고 빼앗으려고만 하지. 박순자는 계산했어요. 현금 5억, 거주 아파트 담보대출 1억 6억. 매달 300만 원이 들어오면 생활비 걱정 없겠네. 그렇지. 순자야, 노후 보장이야. 선아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거주 아파트는 정훈과 공동 명의였어요. 박순자는 미경에게 전화했습니다.
미경아, 아파트 담보로 대출 좀 받으려고 하는데. 공동명의 아파트요? 응, 어머님 마음대로 하세요. 전 상관없어요. 박순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며느리가 정말 차갑지만 허락은 받았습니다. 선아가 공사 현장에 데려갔어요. 여기가 실버타운 짓는 곳이야. 넓은 부지에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와, 크네. 그렇지? 다 지으면 엄청날 거야. VIP는 여기 제일 좋은 곳에 배정돼. 박순자는 안심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1억, 현금 5억과 합쳐서 총 6억을 선아 사위한테 투자했어요. 차용증도 받았죠. 이제 매달 300만 원 들어오겠네. 자식들한테 손 안 벌려도 되겠어. 박순자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투자한 지 한 개월이 지났어요. 수익금이 들어와야 하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선아야, 수익금이 안 들어와. 전화를 걸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또 걸었어요. 여전히 받지 않았죠. 박순자는 불안해졌습니다. 공사 현장에 직접 갔어요. 공사가 멈춰 있었습니다. 인부들도 없었어요. 철문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죠.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지나가던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여긴 원래 공사 중단된 곳이에요. 건설사가 부도 났거든요. 뭐라고요? 여기 땅 주인이 대출받아서 공사 시작했는데 돈이 떨어져서 중단됐대요. 한 달 전부터요. 박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피해 금액이 얼마죠? 6억입니다. 차용증 있으세요? 네, 있어요. 박순자는 차용증을 냈어요. 경찰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경찰에서 전화가 왔어요. 피의자 김모 씨와 그 딸이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했지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박순자는 전화를 끊고 울었어요. 박순자는 선아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어요. 이웃에게 물었죠. 여기 집주인 어디 갔어요? 아, 거기요? 한 달 전쯤에 이사 갔어요.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네요. 박순자는 무너졌습니다. 50년 친구가 사기꾼의 공범이었어요. 박순자는 다른 친구들한테 전화했습니다. 경희야, 나 큰일 났어. 6억을 사기당했어. 순자야, 나도 바빠. 나중에 얘기해. 정희야, 나 좀 도와줘. 순자야, 나도 돈 없어. 미안해. 친구들도 다 떠났어요. 돈이 없으니까. 박순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박순자에게 남은 건 거주용 아파트 한 채뿐이었어요. 그것마저 죽은 큰아들과 공동명의였죠. 담보대출 1억도 갚아야 했습니다. 정훈이 죽었으니 상속이 어떻게 되는 거지? 박순자는 법무사를 찾아갔어요. 아드님이 돌아가셨으면 아드님 몫은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상속됩니다. 그럼 며느리랑 손주들한테? 네. 아드님 지분의 절반은 배우자인 며느리분께, 나머지 절반은 자녀분들께 갑니다. 박순자는 절망했습니다. 둘째 아들과 딸을 불렀어요. 애들아, 엄마 좀 도와줘.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 엄마, 그 집 팔면 우리도 상속분 받을 수 있지? 정민이 물었습니다. 그래. 그럼 빨리 팔아. 우리도 돈 필요하거든. 정희도 거들었어요. 엄마, 빨리. 우리 기다리고 있어. 박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순자는 미경에게 전화했어요. 얘야, 나다. 미경의 목소리는 차갑고 평온했습니다. 네, 어머니. 며느라, 이 시어미가 요즘 힘들어서 그러는데 너희 집에서 같이 살면 안 될까? 침묵. 며느라, 들어? 네, 듣고 있어요. 그럼 같이 살자.
나 혼자 쓸쓸해서 못 살겠어. 미경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안 될 것 같네요. 뭐, 내가 지금 전 회사 다니느라 바쁘고요. 애들도 각자 바빠요. 어머님 모실 여유가 없어요. 며느라, 내가 너 키워준 거 잊었어? 미경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머님이 절 키우신 적은 없는데요. 25년 동안 구박만 하셨잖아요. 어머님, 전 이제 자유롭게 살 거예요. 남편 유언도 그거였고요. 미경아, 제발. 끊을게요. 박순자는 전화기를 떨어뜨렸어요. 박순자는 부동산에 갔습니다. 이 집 얼마에 팔 수 있어요? 시세로는 10억 정도인데요. 급하시면 8억 정도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8억에 팔아요. 빨리요. 박순자는 서둘렀습니다. 담보대출 1억을 갚아야 했고 돈이 급했어요. 며칠 뒤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사는 사람 나왔어요. 아, 그래요? 누구예요? 미경 씨라고. 혹시 아세요? 박순자는 얼어붙었어요. 며느리? 네,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8억에 바로 사겠대요. 현금으로요. 박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자기 집을 산다고? 부동산 사무실. 박순자가 먼저 와서 앉아 있었어요. 아들과 딸도 와 있었습니다. 돈 받으러 온 거죠. 문이 열리고 미경이 들어왔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죠. 뒤에는 손주들도 함께 왔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네요. 미경은 밝게 웃었어요. 미경아. 박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8억 맞죠? 계약서 쓰시죠. 미경은 태연하게 앉았어요. 아들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형수님,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이에요. 삼촌. 미경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딸도 인사했습니다. 언니. 네, 고모. 미경은 정희를 고모라고 불렀어요. 예전처럼 동생 또는 아가씨가 아니었죠. 거리를 두는 호칭이었습니다. 계약서 작성이 시작됐어요. 아파트 8억 중 상속 지분은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큰아들 지분 50%는 미경 25%, 손자 12.5%, 손녀 12.5%로 박순자 지분은 50%, 최종 분배는 박순자 목 4억, 둘째 아들 목 1억, 딸 목 1억. 미경 실제 구매가는 8억이었지만 본인 상속분 2억을 제외하면 실제 지불은 6억이었어요. 계약이 끝났습니다. 미경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 집 제가 샀으니까 이제 어머니 집 아니에요. 다음 주까지 나가주세요. 저희 이사 와야 하거든요. 그때 나머지 잔금 드리겠습니다. 미경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순자는 입술을 떨었어요. 얘야, 엄마가 어디 가서 살아? 어머님 4억 받으셨잖아요. 그걸로 사시든지 요양원 가시든지요. 참 어머님, 담보대출 1억은 어머님이 갚으셔야 해요. 제가 산 집에 대출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미경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박순자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것 같았어요. 병영과 진실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차갑게, 할머니, 병연이 말했어요. 응? 할머니가 엄마한테 같이 죽으라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저희 다 들었어요. 그날 장례식장에서 진실도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도 할머니 안 볼 거예요. 영원히요. 박순자는 할 말이 없었어요. 병영과 진실은 엄마를 따라 나갔습니다. 엄마, 우리 돈 받았으니까 먼저 갈게. 둘째 아들이 일어났어요. 정민아, 엄마는 어떡하고? 엄마 4억에서 대출 1억 갚으면 3억 남잖아. 그걸로 뭐해? 우리도 바빠. 먼저 갈게. 딸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고모, 안녕히 가세요.
진실이 인사했어요. 정희는 조카를 보지도 못하고 나갔습니다. 박순자는 혼자 남았어요. 미경은 부동산 사장과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미경아, 내가 어떻게 6억이나 되는 돈이 있어? 미경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출도 받고 제가 25년 동안 모았어요. 회사 다니면서요. 그리고 이번에 승진했거든요. 임원으로요. 박순자는 할 말이 없었어요. 어머님이 25년 동안 절 무시하셨잖아요. 지방대 나온 것, 돈도 없는 것 이러시면서요. 근데 제가 어머님보다 더 잘 살게 됐네요. 아이러니하죠? 미경은 웃었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까지 짐 빼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미경은 아들, 딸과 함께 나갔어요. 박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25년 동안 살던 집이 며느리 집이 됐던 거예요. 박순자는 3억으로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4억에서 담보대출 1억을 갚고 남은 돈이었죠. 월 300만 원. 계산해 보니 8년 정도 버틸 수 있었어요. 8년 후엔 어떻게 되는 거지? 박순자는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박순자는 병원에 갔어요. 당뇨 검사 때문이었죠. 복도를 걷는데 미경이 보였습니다. 미경은 훨씬 젊어 보였어요. 깔끔한 옷차림에 밝은 표정이었죠. 며느라. 미경이 돌아봤어요. 어머니. 얘야, 나 좀 도와줘. 요양원에 있는데 돈이 떨어져 가고. 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전 이미 용서했어요. 용서는 했지만 다시는 상관 안 하는 거예요. 며느라, 제발. 어머님, 돈은 둘째 아드님이나 막내 따님한테 받으세요. 어머님이 그렇게 아끼시던 분들이잖아요. 전 어머님한테 25년 동안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오히려 제 돈으로 어머님 집안 경조사비 다 냈죠. 미경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제 와서 저한테 손 벌리시는 건 부끄럽지 않으세요? 박순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사시던 아파트에서 애들이랑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25년 동안 어머님한테 구박당한 보람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미경은 그렇게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박순자는 복도 한가운데 서서 울었습니다. 몇 달 뒤, 박순자는 손주들이 보고 싶어 살던 동네로 갔어요. 슈퍼 앞에서 미경과 마주쳤습니다. 미경은 손녀와 함께 장을 보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내가 좋아하는 거 해줄게. 엄마 요리가 제일 맛있어. 모녀가 웃으며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박순자는 슈퍼 안으로 급히 들어가 숨었습니다. 진열대 뒤에서 미경과 손녀를 봤어요.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박순자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내 손주인데 나는 왜 저렇게 못 웃어주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경과 손녀가 계산을 마치고 나갔어요. 박순자는 진열대 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박순자는 요양원비가 바닥났어요. 쓸 돈도 바닥을 보였습니다. 더 이상 머물 수 없었습니다. 요양원 원장이 말했죠. 어르신, 이번 달까지만 계실 수 있어요. 다음 달부터는. 알았어요. 박순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겨우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혼자 살게 됐습니다. 어느 날 TV를 보다가 뉴스가 나왔어요. 실버타운 사기 사건의 주범 김모 씨가 미국에서 체포되어 송환됐습니다. 선화 사위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약 50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해 회복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박순자는 TV를 끄고 울었어요. 같은 시각, 미경은 새 아파트 거실에서 아들, 딸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엄마, 회사 일은 어때?
병현이 물었어요. 좋아. 임원 되니까 보람 있고 연봉도 많이 올랐어. 엄마 대단해. 진실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도 우리 거고 빚도 없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면 돼. 미경은 웃었어요. 엄마, 할머니는 안 보고 싶어? 병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경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전혀. 왜? 미경은 그냥 미소로만 답했습니다. 엄마는 할머니 용서했어? 응, 용서했어. 그럼 할머니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와 도움은 달라. 용서는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근데 도움은 할머니가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하는 거지. 병영과 진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복한 저녁이었어요. 박순자 시어머니는 여전히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건강은 더 나빠졌어요. 거동도 불편해졌죠. 정부 지원으로 간병인이 주 2회 왔습니다. 명절이 되었어요. TV에서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웃고 떡국을 먹는 장면. 박순자는 혼자 컵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박순자는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자기 잘못을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며느리한테 너무 심하게 했나? 25년 동안 너무 괴롭혔나? 내가 나쁜 시어머니였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박순자는 그렇게 혼자 울었어요. 같은 날 저녁, 미경은 집에서 아들, 딸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가끔 나오는 아이들의 할머니 물음에 미경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25년 동안 엄마를 괴롭혔으니까 이제 그 대가를 받는 거지. 세상은 공평해. 착하게 살면 복 받고 나쁘게 살면 벌 받는 거야. 미경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경은 행복했습니다. 임원 자리, 좋은 집, 사랑하는 자녀들. 25년의 고통은 끝났어요. 이제 미경에게는 자유와 행복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박순자는 혼자 늙어갔어요. 자식들한테도 손주들한테도 며느리한테도 버림받은 채. 이것이 권선징악이었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복 받는다. 나쁘게 살면 벌 받는다. 세상은 공평하다. 아이들 엄마 미경에게 응원하신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